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시기에는 자산가들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그리고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고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모아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화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돈의 물결의 파도를 개인들도 탈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통화량의 의미도 알고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2010년대에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 제로금리를 했고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통화량이 얼마나 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보기는 좀 방법도 어렵고요. 큰 의미도 없어서 세계 4대 경제 권역의 통화량의 변화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 4대 경제 권역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유로존, 중국, 일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의 중앙은행이 이제 집계한 통화량을 달러로 환산해가지고 합쳐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보면 2005년에는 23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93조 달러가 돼가지고 20년 동안 4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20년 동안 한 4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추세가 이렇게 쭉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게 글로벌하게 늘어나는 거랑 거의 이제 엇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량 증가 추세를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놀라운데요. 미국은 코로나 사태 때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빠릅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맘만 먹으면 돈을 확 팍팍팍팍 달러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통화량이 늘어나는 원인을 비율대로 보면 민간에서 대출로 늘어나는 게 우리나라나 유로존만 하더라도 한 80% 왔다 갔다 하거든요. 70에서 90%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은 민간에서 대출로 늘어나는 비율이 한 60, 65%? 한 이 정도만 된다고 학자들은 연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해가지고 돈을 확 풀어놓을 때, 그때 뭐 양적 완화 같은 거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걸 아시잖아요. 그런 게 미래에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그런 경향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보면요, 2022년에 지금 통화량이 조금 감소했다는 걸 그래프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통화량이 이렇게 줄어든 거는 1960년대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돈을 많이 풀어놔가지고 코로나 때 많이 풀리니까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2022년에 연방준비제도가 시중에 돈을 빨아들였습니다. 그게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면서 급격하게 이제 통화량이 좀 줄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추세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때 쉽게 말해서 존버를 하면서 미국 주식을 계속 보유를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럴 때는 시장에서 발을 잠깐 뺐다가 다시 통화량이 늘어날 때 다시 늘어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돈의 물결의 파도를 좀 개인들도 탈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통화량의 의미도 알고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얼마나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지, 혹은 때로는 감소하는지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양극화가 심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인데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자산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 수입, 내일 수입, 이달의 수입, 다음 달의 수입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 급급한데요.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면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부를 더 많이 늘려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극화 심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그런데요. 여기에 평범한 사람들이 최대한 잘 페이스를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남보다 뒤처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냐면, 자, 이 연방준비제도가 만든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미국에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 M2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상위 0.1%의 자산가들의 순자산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이제 부채를 뺀 건데요. M2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그리고 상위 0.1%의 순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놀랄 만큼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0년대 이후는 특히나 거의 똑같은 선으로 움직인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위 0.1%의 부자라고 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대체로 자기 회사의 지분가치, 주식으로 갖고 있거나 부동산 같은 걸 갖고 있는데, 역시 돈이 많이 늘어나면 이런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른다는 걸 알 수 있고, 하위 50%의 순자산은 보세요. 그러면 돈이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격차가 커지지만 역시 하위 50%의 순자산 역시 2010년대 이후로는 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상위 1%의 순자산하고
하위 90%의 순자산, 이게 이제 전체 국민들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원래는 상당히 벌어져 있었거든요. 왜냐면 하위 90%라는 거는 10명 중에 9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절대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위 1%보다는 예전에는 1990년대만 해도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한 2010년대 이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다음에는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90%의 사람들이 1%의 사람들하고 가진 게 서로 많이 비슷해졌다. 자, 이런 추이를 우리가 잘 보고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굉장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0년대 이후로요, 집값 상승 속도하고 통화량 증가 속도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굉장히 2010년대 이후에 엇비슷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미국은 평균적인 집값이 통화량, 광해 통화량 M2를 따라간다는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집이 이 한국의 통화량 증가를 이렇게 따라가지는 못해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국의 집하고 서울의 아파트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큰 범주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집은 통화량을 못 따라가는데 서울의 아파트는 따라갑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돈에 풀린 거에 비하면 미국에 비해서 한국은 집값이 많이 안 올랐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시사를 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맨하탄이나 뉴욕이나 이런 시카고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큰 도시에서 선호하는 지역의 집값은 너무너무 많이 올랐다는 뜻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 평균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만큼 늘었다는 거는 시골에 있는 주들의 집값이 많이 안 올랐다는 걸 감안하면 전체 평균을 매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다는 거고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쩌냐면 대출 규제가 심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TV 있잖아요. 집값 대비 대출 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리 많아야 이제 은행에서는 70%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한 95%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도 조금 이제 심한 편이고 그리고 지방에 인구 감소로 있어서 지방에 이 아파트 값이나 집값이 많이 안 올랐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M2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미국하고 한국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면서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고 한국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가를 한번 볼까요?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S&P 500하고 M2 통화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길게 보면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 두 그래프를 놓고 보면요. 어떤 구간에서는 S&P 500이 조금 더 위로 올라옵니다. 뭐 닷컴 버블 때 좀 더 위로 올라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많이 통화량 증가 속도보다 S&P 500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긴 추세를 보면서 주가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점쳐볼 수도 있고요. 자, 보시면은 S&P 500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때요? 지금 M2가 늘어나는 것보다 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때는 이랬구나라고 하면서 과거를 반추해 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예요. 과거는 맞는데 결과거든요. 이 결과가 쌓이면은 결국은 또 현재를 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요즘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런 지표도 봅니다. 자, 이 자료는요. 미국에서 M2 대비 미국 상장사의 시가총액의 합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M2 대비해가지고 시가총액이 2000년에 닷컴 버블이 있을 때 이때 자 M2보다 시가총액이 3배 돼가지고 상당히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이 그때랑 거의 비슷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통화량에 비해서 주가 수준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이렇기 때문에 각 투자자들은 이게 지금 과열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닷컴 버블 때와 상당히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2000년이고요. 그때는 미국 주식에 주로 미군들을 많이 투자를 했고 거의 대부분 미국인들 투자를 하고 해외에서는 기관 투자자들만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 서학개미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 투자자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본에서 그렇고 영국에서 그렇고 프랑스에서 그렇고 독일에서도 다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경향을 보면 세계적인 투자 트렌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한국 사람은 얼마나 투자하는지, 일본 사람은 얼마나 투자하는지, 프랑스 사람은 얼마나 투자하는지, 독일 사람은 얼마나 투자하는지 비교해서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자 성향도 판단할 수 있고 세계적인 투자 경향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누가 전에 이제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작업을 안 했는데요. 제가 한번 미국 재무부의 공시 자료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는요, 각 나라별로 미국의 국채,
그리고 미국 기업의 주식을 얼마나 나라별로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공시를 합니다. 엑셀 파일로 돼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봤더니 작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기업의 주식을 4,893억 달러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이냐 기관이냐 구분은 안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국민연금이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 KIC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또 기업들도 갖고 있고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갖고 있고 이제 개인들도 갖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건 이제 국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나라마다 인구수나 GDP가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거를 GDP 대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4,893억 달러어치를 갖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어쩌냐면 1조 410억 달러어치를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대충 한 2.5배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GDP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주식을 GDP 대비 27.8% 갖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어쩌냐면 25.3%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대체적으로 나라 사이즈, 경제 규모에 비해서 미국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독일은 어떨까? 5,114억 달러고요. 이거는 GDP의 11.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비율로 보면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절반도 안 돼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도 자본시장이 굉장히 덜 발달한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이 나라는 독일은 자본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고 기업들이 은행에서 여전히 돈을 많이 빌려와서 이런 식의 이제 자본시장을 키우지 않는 식의 이제 금융시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특성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5,133억 달러를 갖고 있고 이게 GDP의 16.4%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은 어쩌냐면 미국 기업 주식 보유액이 1조 8천억 달러가 넘는데 이게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데요. 버진 아일랜드라든가 케이만 군도 같은 그 조세 해피처 있지 않습니까? 조세 해피처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때 런던의 금융시장을 거쳐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세 해피처에는 사우디나 뭐 어떤 중동에 있는 자금이 가서 다시 이제 런던을 거쳐서 미국에 투자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전히 이제 영국이 투자한 거를 우리가 고지고대로 영국에서 다 투자한 거다. 지분을 갖고 있는 것, 미국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게 영국에서 온 자금으로만 분류를 하지 그게 이제 조세 해피처를 거쳐서 거기서 온 건지 아닌지 이런 거를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각국별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을 보면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 유럽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큰 나라들 있잖아요. 이 나라들은 미국 기업의 지분을 굉장히 적게 들고 있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의 주식 보유 액수 자체가 우리나라의 16% 정도밖에 안 되고 스페인은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GDP 비율로 하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저성장을 하고 재정위기도 겪고 하면서 해외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많이 없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금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할 만한 그런 여력은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라별로 어떤 투자의 특징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대비 미국 국채의 비율이 9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일본에서 어쩌냐면 미국 주식하고 미국 국채를 거의 대등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쩌냐면 미국 주식 대비 미국 국채 보유액이 25%밖에 4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뭐 한국투자공사나 아니면 서학개미들이 미국의 이제 국채는 덜 투자하고 뉴욕에 있는 증시에 있는 주식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만 투자를 많이 해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시기에는 자산가들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그리고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 고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모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뒤처지게 되거든요. 내가 대출을 내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는 고고한 학처럼 살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제외한 사람들이 다 대출을 내가지고 통화를 많이 늘려놓고 자산가치를 높여놓거든요.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거기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빚은 문제지만 적절하게
대출을 내 가지고 내가 자산 투자를 하는 그거를 제약시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제약시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화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진원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진원지가 있고 진원지에서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원지에서 가까운 데 있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벌 확률이 높고요. 진원지에서 멀어지면은 돈을 잃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자산을 더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거리 개념이, 진원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 돈의 거리 개념을 장착을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돈의 이제 이 거리에 따라서 진원지에서 멀어지면은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의 거리에 따라서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를 이론상으로 정립한 사람이 18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던 리샤르 캉티옹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캉티옹이라는 사람의 이 이론을 보면요,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데요. 이 캉티옹은 어떤 걸 지켜봤냐면, 돈을 주조해가지고 유통시키는 과정을 봤습니다. 18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돈을 주조해가지고 금화를 만들고 은화를 만들어가지고 시중에 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캉티옹이 주목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왕실 관계자들은 돈을 언제 주조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캉티옹이 주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광산 소유주들, 그리고 광부들, 이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금을 가져다가 돈을 언제 주조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돈의 주조에 연계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조할 것 같으면은 그 직전에 고기나 와인이나 금속이나 이런 값비싼 재화들을 싼 값에 삽니다. 미리 사두는 거예요. 일종의 사재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랬다가 돈을 한꺼번에 주조를 해가지고 시중에 확 유통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평범한 사람들, 돈을 언제 주조하는지 몰랐던 사람들은 물가가 많이 오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물건들을 사야 되니까 손해가 발생하는데, 미리 사놨던 이런 광부나 광산 소유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싸게 사놨던 거를 풀어가지고 이익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돈의 거리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조 과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벌고 멀리 있는 사람은 돈을 덜 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 수혜자가 있고 후행 피해자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차에 따른 어떤 이해관계가 발생을 하는 거고 득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현대에도 여전히 이 원리 자체는 통용된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해서 잘 알고 머릿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1단계는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돈을 푼다든가, 그럼 이 돈을 2단계에서 기관 투자자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모펀드나 이런 큰 손들이 1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돈을 먼저 손에 쥐지 않습니까? 그리고 3단계가 일반 투자자, 개인들이 되는 건데, 이렇게 돈이 흘러가면서 1, 2, 3단계로 가면서 자산들이 많이 오르게 되고, 그 개인들은 오른 자산을 사들이게 되니까 일종의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어땠습니까? 많은 집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은행들에 압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 압류된 집들을 블랙록이 굉장히 싼 값에 사들였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나서 집값이 다시 많이 오르고 나니까 그거를 개인들한테 팔아가지고 블랙록이 큰 이익을 얻었거든요. 이런 메커니즘, 돈의 거리에 따른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현대에도 캉티옹 효과라는 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림입니다. AI 업계의 캉티옹 효과, 이거 미국의 MBA 스쿨에서,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래프인데요. AI라는 신산업이 있으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부가 창출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AI를 둘러싸고 이 캉티옹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건데요. 제일 먼저 AI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데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AI 업체하고 벤처 캐피탈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데가 빅테크들하고 클라우드 업체들이고, 개인들은 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돈의 거리가 있는 거고, 이게 현대에도 계속 통용이 된다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 캉티옹이 이제 활동하던 시대에는 어땠냐면 돈을 주조를 했어요. 주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제작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에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대출을 통해 가지고 돈이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돈의 거리를 짧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중앙은행이다, 내가 기관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빨리빨리 움직이면 돈의 거리를 좁힐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이맘때쯤 보면 미국에서 대선을 했지 않습니까? 11월 초에 대선을 하는데 10월 말에 이미 팽팽했지만 트럼프가 미세하게 앞서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미 10월 말에 눈치 빠른 투자자들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미 그때 1년 전에 보면 10월 말에 테슬라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가상화폐 중에서는 리플이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거를 눈치 빠른 사람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의 거리를 좁힌 사람이 있고 돈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의 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거를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뉴스나 이런 걸 볼 때 정부에서 거시경제 계획을 발표를 하고 할 때 이게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국채를 얼마나 발행하는지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유심히 보셔가지고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와 금리와의 관계 그리고 주가나 부동산과의 관계 이런 거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보는 게 개인이 통화량이 이렇게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기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때 이 파도를 잘 탈 줄 알아야 됩니다. 탈 수 있어야 되는데 파도를 못하고 남들은 다 파도 타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들 바보짓 하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을래 라고 해변에 가만히 서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짓이고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내가지고 파도를 너무 심하게 타다 보면 물에 빠져서 익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일이라는 게 모든 게 정도의 문제인데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돈의 거리 개념을 머릿속에 탑재를 하십시오. 돈의 거리 개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미래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